원모싱에서 이제 오늘 세션에서 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을 위주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빅데이터 시대의 전략적인 데이터 및 스토리지 관리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 또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뭐 저렇게 길게 보통 안 쓰는데 하여튼 좀 딱딱한 제목이지만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세션을 차트를 준비를 했고요. 오전에 저도 잘 이름을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영상으로 나와서 좀 뭐 하여튼 월드와이드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다음에 요새 이런 전략들 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AI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방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 방안 이런 걸로 보통 학계에서는 싱글 카피 오브 트루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IBM의 솔루션은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예. 사실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회장님께서 아빈드 맞으시죠? 아빈드 회장님께서 그 기조 연설을 잠깐 하시는 어떤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 차트에서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써서 앞 세션에서 발표하셨던 그 외국분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용어를 저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이 테크놀로지의 이름은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IBM이 이제 싱글 카피 오브 트루스를 위해서 최초로 이제 제시하는 어떤 기술입니다. 그럼 저 기술은 또 어떻게 구매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 또 저희 고객분들이시고 하셔서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예, 가지고 계신 그 ESS 장비를 가지고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저런 어떤 요소 기술들과 그 통합 체인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이제 내 손에 있으니 우리 회사의 어떤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인포나 같은 고민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 세 개의 챕터는 기반 기술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챕터는 요약입니다. 그 첫 번째 챕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이동 자동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3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다 그게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멀티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라미스랑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컴퓨팅 파워를 쓰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가서 하면 되고 VM에 서비스 스타트하면 되고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항상 문제는 데이터죠.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쪽에다 갖다 놓고 서비스를 시작할 거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1메가 1기가 이러면 얼른 카피하고 돌리면 되는데 페타 단위 10페타 이러면은 센터에서 센터로 카피하는데 한 몇 달 이렇게 걸리면 그쪽 그 시스템을 내가 써야 되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기반 기술 1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만드는 기반 기술이기도 하고 이 스팟 솔루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진짜 데이터를 이동을 자동화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스팟 솔루션이기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실 저희 장표에 소개 자료에 항상 들어있는 거라 보셨을 텐데 이게 그건가 싶으실 수도 있고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펑션을 주제로 한 세부 기능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캐싱 기능입니다. 홈과 캐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모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캐싱하는 거고요. 예.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나 나스 제품은 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독점적인 기능이고 어떤 기능이냐면 홈은 그러니까 캐시니까 뭔가 소스 데이터가 있겠죠. 홈은 꼭 반드시 스펙트럼 스케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 홈이 될 수 있는 ESS 물론 스펙트럼 스케일 당연히 되고요. 일반적인 NFS를 지원하는 NAS 여러분이 갖고 계신 네덤 NAS, EMC NAS 뭐 기타 등등의 이런 NAS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들 S3 프로토콜을 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 온프레미스에 갖고 계시면 그것도 되고 뭐 구글, AWS에 뭐 계약하고 뭐 1페타, 2페타 얻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홈이라고 하고 캐시는 뭐 이거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니까 반드시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 ESS로만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런 거죠. 홈이 뭐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리모트에다가 이제 캐시를 만들어 놓고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으로 캐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캐시하게 되니까요. 디렉토리 레벨로 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용어로는 이제 파일셋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디렉토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쪽 홈 쪽에 뭐 이게 나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데이터 원이라는 폴더가 있고 리모트에서 뭐 똑같은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이름은 뭐여도 상관없지만 그냥 보시기 좋게 써놓은 건데 캐시 데이터 원 이렇게 해서 뭐 캐시 선언을 해놓게 되면은 여긴 데이터가 있고 여긴 빈깡통이겠죠. 캐시니까. 선언을 하는 순간 요 스토리지에 마운트된 클라이언트에서 여기로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예, 보이게 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를 뭐 a.dat라는 파일을 읽으시면 여긴 빈깡통이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한 번을 읽어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는데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저장이 되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요청하면 여기서 바로 액세스가 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뭐 여러 개 폴더를 매핑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그려놔서 그런데 거꾸로 요 디렉토리는 여기가 홈이고 여기가 캐시고 요 디렉토리는 여기가 홈이고 여기가 캐시인 것도 됩니다. 되고 또 캐시 사이트는 리드 온리로 하실 수도 있고 리드 라이트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드 온리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읽기밖에 안 될 거고 리드 라이트로 캐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파일이 라이트가 되고 라이트된 파일은 어싱크로 최대한 빨리 일로 복제가 됩니다. 그 어싱크로 복제하는 방법은 뭐 스냅디프나 뭐 이런 뭐 스냅샷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큐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 이게 큐에 들어가서 변경된 파일이 업데이트가 된 파일이나 크리에이트된 파일이 들어가면 큐에 들어가고 그 엔진에서 그 복제해주는 프로세스가 큐에 있는 파일들을 병렬로 이쪽으로 계속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홈 디렉토리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시 구성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그냥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원투 매니에서 홈 하나에 매니 캐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니 캐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캐스케이딩 캐시도 됩니다. 그래서 홈에서 캐시를 한 걸 얘를 다시 또 재캐시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뭐 싱글라이터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홈도 리드 온리로 바꿔놓고 뭐 다 리드 온리 캐시와 리드 라이트가 되는 캐시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뭐 캐시윈이라는 거는 캐시와 홈이 모두 다 리드 라이트가 가능한 구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리드라이트가 가능한데 대신에 여기서의 그 멀티라이트가 되는 구성에서의 한 가지 제약 사항은 리모트 락 매니지먼트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락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뭐 리모트에 있는 사용자가 파일을 여기서 뭐 오픈을 했을 때 이쪽 여기에 붙어 있는 사용자 그 파일이 다른 쪽에서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컨셉은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30년 동안 계속 애드하고 있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안 하는 거는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펑션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디듀브 같은 거죠. 디듀브는 굉장히 성능 저하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럼 저희 스토리지를 쓰시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디듀브 같은 기능들을
추가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리모트 락 매니지먼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뭐 동일 파일을 오픈하는 뭐 그런 케이스는 이제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시면 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캐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온프라미스에 스토리지가 있으시고, 그 스토리지에 여러 개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쪽은 뭐 평소에는 뭐 이쪽에 있는 GPU로 막 제너럴한 작업이나 메일 돌리는 작업들은 여기서 이제 쭉 돌리시다가 갑자기 무슨 뭐 이벤트가 있거나 뭐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GPU를 써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저쪽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여기에 뭐 ESS 3500이나 이렇게 뭐 베어메탈 장비를 설치해서 구성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3500이 아니라 여기 마우스가 3500 말고 일단 스토리지 리치 서버로 아이아스 쪽에서 이제 서버를 할당을 받으신 다음에 VM을 뭐 거기에다가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 이레이저 코드 에디션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로 설치해서 소프트웨어로 구성하는 건데 이렇게 그 노드 형태의 스펙트럼 스케일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이고요. 뭐 그렇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이쪽이 스펙트럼 스케일 GPFS 파일 시스템이 올라가면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내부에 있는 디렉토리 뭐 여기서 공유해서 봐야 될 디렉토리를 캐싱 하시게 되면 그 순간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리드라이트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파일이 생겼는데 그 파일이 뭐 얼마 있다가 이쪽에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먼저 캐시에서 건드려서 파일을 가져가기 전에 미리 푸시해서 다 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스펙트럼 스케일 엔진 옵션 중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에디션이라고 제일 위에 에디션 같은 데 보면은 그 와치 폴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폴더를 쳐다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속 보고 있다가 뭐 파일 클로즈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라이트 하다가 끝까지 다 라이트 하면 클로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클로즈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파일을 일로 푸시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놓으면 로컬에서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은 그게 파일이 딱 한 파일이 딱 부어지다가 클로즈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일로 복제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30년 동안 제품을 계속 주무르다 보니까 별의별 기능, 뭐 세부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자유롭게 그 클라우드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주제로 또한 몇 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앞에 것도 어려운 난제지만 이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 S3 스토리지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S3 프로토콜이라는 게 아마존에서 그냥 만든 거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뭔가 자기네 센터에서 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인터넷망이나 이런 망들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뭐 하는데, NFS나 뭐 FTP 이런 것들은 보안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그 망에 대한 그 품질이 조금 안 좋으면 계속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예전에 뭐 어디선가 뭐 이렇게 다운받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니까 그 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해 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망 품질에 영향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다란 그런 암호화 코드 뭐 이런 걸로 이제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괜찮고, 뭐 멀티 테넌트 격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스토리지죠. 그런 용도로 만든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데이터 레이크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뭔가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그런 망에 대한 어떤 품질에
그런 전송의 안정성이라는 장점, 플러스 보안이라는 장점, 그리고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용량 어떤 파일 시스템이나 해서 생기는 항상 메타데이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한 거죠. 메타데이터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지를 쓰고 싶은데 여기다 데이터를 쭉 다 담아놨는데 뭔가 또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GPU에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이제 인피니밴드도 이제 NDR에서 뭐 400GBps짜리 나오는 이런 시대에 S3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읽어서 뭘 분석한다. 그러면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GPU 부하율 뭐 100% 이런 숫자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또 옆에 분산 파일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놓고 옆에 또 글로 데이터를 카피하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리얼타임 어널리틱스에는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펙트럼 스케일의 고성능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라는 펑션이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여튼 지금 5월 말에 어나운스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GA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객 사이트에서 다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기반 기술 2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면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라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스토리지가 있으면 저희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는 방식은 요렇게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HDFS 어댑터에서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하는 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죠. 포직스 마운트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해서 액세스하는 거랑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저희는 또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HDFS 어댑터도 되고 포직스도 되고 GDS도 되고 당연히 NFS, CIFS도 되고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랑 연동하는 CSI랑 CNSA 프로토콜도 같이 지원하는 구. 기존에는 이제 스위프트의 S3 어댑터를 얹어서 요새는 스위프트는 잘 안 쓰시니까요. S3를 지원했는데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라는 모듈이 들어와서 S3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로토콜 이름이고 밑에는 GPFS 여기 뭐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 아니라 스펙트럼 스케일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 다음에 동일 파일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로 동시에 액세스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쓰던 스위프트 위에 올라가는 S3 어댑터의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게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IBM의 아이코스라고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데이터 저장 모듈이 슬라이스 스토어고 그 슬라이스 스토어에 액세스하는 모듈이 액세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다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 액세서의 엔진이 뭐 깊이 채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진이 저희 스펙트럼 스케일 위에 I/O 노드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수집을 같은 데이터 볼륨에 대해서 S3로 수집하고 그거를 뭐 또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S3로 들어온 걸 포직스로 마운트한 그 GPU 서버나 CPU 서버에서 바로 분석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의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S3 프로토콜로 이제 직접 분석을 하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고객분들이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많이 만들고 그걸 또 다시 카피해서 돌리느니 차라리 여기서 돌리는 게 낫지. 어차피 한번 읽는 거니까요. 카피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S3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도 직접 여기 위에 얹어서 돌릴 수 있고 여지껏 볼 수 없는 S3 프로토콜에 대한 응답 성능과 퍼포먼스가 나오는 스토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S 클러스터를 액세스하는 방법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래 가장 근간은 포직스죠. 그래서 스펙트럼 스케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RDMA로 액세스하는 거 이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HPC나 AI 뭐 GPU나 뭐 GPU 다이렉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반에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클러스터 익스포트 서비스, 그래서 보통 이제 CS 서버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용어니까 고객분들이 잘 이해를 또 못하셔서 보통 저희가 프로토콜 로드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프로토콜 로드죠. 그래서 클러스터 익스포트 서비스에서 물리 서버나 전기가 튀네요 여기요. 예, 물리 서버나 VM에서 이런 스위프트 S3 어댑터를 얹거나 NFS 데모, CIFS 데모, HDFS 데모를 얹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그냥 오픈소스 이런 데모만 얹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서버들이 혹시 장애가 나면 IP가 페일오버 돼야 되니까 이런 NAS 엔진으로서의 그 펑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클러스터 엑스포트 서비스였습니다. 여기는 물리 서버와 VM이 반드시 있었어야 됐고요. 이게 어떻게 진보가 됐냐면 이제 오픈시프트 기반의 이제 컨테이너화돼서 S3 엔진들이 다 올라가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실 수 있는 뭐 EMC, 뭐 히타치 뭐 이런 스토리지들 보시면은 다 인텔 베이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 스토리지들도. 그래서 스토리지가 이제 CPU가 인텔이라는 거는 인텔 CPU가 뭐 스토리지에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다 OS 부팅 올리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디바이스 인식해서 소프트웨어로 레이드 잡고 뭐 서비스 뭐 런 만들고 해서 서비스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엔진들이 이제 다 많은 벤더들이 다 그런 것들을 다 컨테이너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 안에 뭐 레이드 컨테이너, 무슨 뭐 프로비저닝 컨테이너, 뭐 IO 컨테이너, 뭐 이런 뭐 캐시 컨테이너,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쭉 올라가서 하나의 스토리지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토리지 컨트롤러 안에는 대부분 뭔가 그 벤더들이 만든 컨테이너들이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ESS도 그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있는 그런 모듈들, 뭐 GNR, 뭐 레이드에 관련된 거라든가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컨테이너화돼서 올라가 있는데 이제 오브젝트 엔진이 제일 먼저 컨테이너화돼서 올라갔고 이게 오픈시프트 기반, 그러니까는 이제 쿠버네티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무료니까요. 근데 하여튼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레드햇을 인수해서 하여튼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A가 뭐 거의 직전이니까 GA 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이즈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엔진이 이제 올라가 있고 향후에는 NFS, CIFS, HDFS 이런 프로토콜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화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워커 노드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을 해 놓으시고 이런 컨테이너들을 자유롭게 띄우시면 되죠. S3 부하가 굉장히 크다 그럼 이쪽 걸 더 막 띄우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로드가 끝났으니까 얘는 안 쓸 거야 그럼 컨테이너 잠깐 내리고 NFS를 얻는다든지 더 많이 또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그 프로토콜의 부하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이 포직스 마운트 스펙트럼 스케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고성능 RDMA 액세스는 뭐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3200 한 대 놓고 HDR 스위치에 여기 DAN이라는 거는 데이터 이걸 이제 저희가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데이터 액세스 노드라고 해서 또 뭐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용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워커 노드죠. 오픈시프트 워커 노드 3대 놓고 백지 이더넷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물려서 뭐 코스 벤치 뭐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 뭐 하드웨어 사양이고요.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 그래서 테스트된 성능이 40GB입니다. 예, 요 세대 이게 80GB짜리 스토리지인데 40GB 이게 그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하는 이 인텔 서버 3대에서 컨테이너를 3개를 얹어서 40GB/s의 S3 I/O 퍼포먼스를 이제 발휘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로드맵인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로드맵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개발 쪽에서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닌데 하여튼 뭐 그들이 발표한 거니까 뭐 혹시 뒤로 좀 미뤄지더라도 비슷한 숫자는 만들어내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뭐 2년 3년 있다가도 아니고 다음 큐에 60기가로 올리겠다. 그 다음 큐에는 80으로 올리겠다. 한
너무 힘드니까 한 큐 쉬었다가 그 다음 큐에는 160으로 올리겠다. 물론 그 워커노드가 더 많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능 향상에 대한 로드맵이 이미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거고, 이 고성능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행스럽게도 퓨처에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컨테이너 솔루션들, 특히 쿠버네티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데이터의 등급에 따른 저장소 배정 및 단일화된 뷰, 뭐 이렇게 써놨는데, 데이터 등급에 따른 저장소 배정은 다 하고 계시죠. 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는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넣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미드레인지에 넣고, 버릴까 말까 애매한 거는 엔트리에 넣든지 테이프에 넣든지 누구나 다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데, 그게 단일화된 뷰로 제공되지는 다 않으실 겁니다. 다 개별 사일로에서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별로 다 따로 스토리지를 운영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단일화된 뷰로 한다는 거지는 이제 뒷장에서 보시면 되고, 요게 바로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의 기반 기술 세 번째입니다.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쓰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이 기능을 채용하셔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뭘 사야 되는데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기계실 안에 이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먼저 단일화되지 않은 걸 보여드리고, 얘가 왜 나쁜지 설명을 드려야 단일화가 그래서 좋은 거구나 하고 아실 것 같아서 레가시 아키텍처를 그려봤습니다. 뭐 비저형 데이터 하면 예전에 나스에다 많이 집어넣었죠. 그런데 보통 나스들이 뭐 파일 시스템 사이즈 예전에 뭐 한 1, 20테라밖에 못 만들다가 요새는 뭐 100테라, 뭐 몇백 테라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나스의 단일 파일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고객분들은 나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런 나스들은 보통 이 개발 사용자들이 D 드라이브로 쓰거나 아니면 나스가 필요한 업무용 서버가 마운트해서 썼겠죠. 그러다가 얘는 뭐 가장 큰 문제가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뭔가 한꺼번에 물어놓고 확 돌리려고 하면 막 죽기도 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뭐 몇십억 개, 몇백억 개씩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고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분산 파일 스토리지라는 걸 만들었고, 스펙트럼 스케일은 여기에 있었죠. 예, 지금은 다 아우르는데, 어쨌거나 얘의 주 목적은 얘를 위해서 다 도입하셨습니다. HPC, 요새는 이제 AI죠. 계산 노드에서 굉장히 뭐 수십 대, 수백 대, 뭐 수천 대의 계산 노드가 데이터를 쉐어하면서 고성능으로 뭔가 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예, 그런 I/O를 받아주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지가 이제 분산 파일 스토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아까 같은 그런 이유들, 뭐 그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뭐 수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조 개의 파일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 막강한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 그런 스토리지들, 뭐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기다 받았는데 여기서 분석하려니까 일단 이런 HPC나 이런 쪽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단 S3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막 수집한 걸 열심히 카피를 해서 막 돌리고, 결과가 나오면 또 이 사람들이 여기 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또 일로 또 카피해 주면 여기서 이제 그 결과를 보겠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동안 이제 분석하면 되는 거면 괜찮은데, 리얼타임 애널리틱스에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1시간 내로 우리가 뭔가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업무가 있으시면 못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미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는 다 끝나서 이제 뭐 결과 리포트 보고해야 될 때 이제 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힘드시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레가시 아키텍처의 어떤 문제라고 보면은, 단일화된 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파일 시스템, 예, 뭐 여러 가지 디렉토리 아키텍처가 있겠죠. 구조로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뭐 우리 전사 업무를 돌리는데 이런 파일 시스템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거를 이제 가상화된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스펙트럼 스케일에는
데이터 티어링 기능도 있고 스케일 아웃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티어링을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라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뭐 티어 제로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조건이 되면 티어 1으로 넘어가라. 이런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게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실 텐데 데이터 얼로케이션 폴리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요 디렉토리의 파일을 저장하면 요 디렉토리는 굉장히 고성능 액세스가 필요한 디렉토리니까 내가 3500, 뭐 3000, 뭐 이런 3200 올 플래시 스토리지도 갖고 있고 NLSAS 스토리지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얘는 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게 데이터 얼로케이션 폴리시입니다. 또 뭐 이렇게 제가 또 사실 그림을 그렸더니 그럼 최상위 디렉토리만 뭐 제일 빠른데 들어갈 수 있냐라는 질문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요게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그리면 네모 박스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화살표 여기 요도 요로 가고 요로 가고 뭐 요로 가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냥 이거를 대충 그 폴더가 10개 있다. 뭐 하이어라키칼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폴더별로 다 세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폴더에 저장하면 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닌 것도 있겠죠. 뭐 요 폴더는 별로 그렇게 I/O가 많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은 레이턴시가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파일이 커서 뭐 여기에 넣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파일들은 처음부터 NLSAS 스토리지인 대용량 풀로 들어가는 겁니다. ESS 5000.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시다가 이쪽에 들어간 파일이 뭐 계속 파일이 늘어날 거고 안 쓰는 파일이 생기니까 데이터 티어링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디렉토리에 들어온 파일은 처음에는 여기 저장되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I/O가 없으면 여기로 들어가라. 뭐 이런 그게 또 데이터 무브먼트 폴리시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객분들이시니까 이거는 사용자한테 다 트랜스페런트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저장해 놓은 파일은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파일이 여기서 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파일이 일로 막 이동되고 그러면 내가 못 찾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 파일은 항상 여기 있는데 처음에 저장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르다가 내가 한 달 동안 액세스 안 했더니 왠지 조금 느려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액세스 하시는 게 저희 데이터 티어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눌러졌습니다. 테이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다음부터 1년 동안 없는 파일은 테이프로 넘어가라 그러면 테이프로 들어갑니다. 역시 테이프로 들어가도 유저한테는 트랜스페런트한 거고 내가 이 파일을 꺼내기 위해서 테이프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자동 로드가 돼서 서비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년 동안 여기 파일 넣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아예 없다 한 번 들어갔더니 한 5분 있다 파일이 열리네 뭐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는 게 저희 데이터 티어링의 특징이고 유저랑 어플리케이션의 트랜스페런트합니다. 다음은 또 뭐냐면 아예 뭐 이 디렉토리는 아카이빙 디렉토리니까 여기다 파일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테이블로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AFM 캐싱입니다. 그래서 S3 버켓,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에서 1페타 사용 계약을 하신 그 S3 버켓을 여기다 캐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접 액세스 하시려면 S3 프로토콜로 액세스 하셔야 되지만 여기를 통해서 얘를 마운트하고 있는 뭐 GPU 서버에서 액세스할 땐 포직스 마운트로 리드라이트가 됩니다. 예, 캐싱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캐싱하면 여기 버켓에 있는 데이터가 다 보이고 그건 당연히 온프라미스에 있는 아이코스 같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랑도 같이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은 S3 말고 NFS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뭐 기존 전통적인 NAS들을 물론 NFS로 직접 마운트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성능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캐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기능만 갖고 저희가 뭐라고 선전했었냐면 NAS 기존에 나왔던 NAS에 대한 I/O 엑셀레이터라고 이제 해서 뭐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캐싱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스토리지를 오브젝트도 갖고 있고 나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테이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이 있는데 사용자 뷰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의 파일 시스템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단일화된 뷰인 거고, 그럼 고객 여러분께서는 정책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할 건지를 정책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또 이 디렉토리는 뭐 여기에 저장되기도 하지만 또 HPO,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오브젝트로 S3를 굉장히 고성능 액세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또 구성을 해서 또 그렇게 서비스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데브옵스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데브옵스라는 말들이 이제 슬슬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뭐 운영을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예, 그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실 때 뭐 우리 스토리지가 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한테 이런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뭐 성능을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고, 뭐 테이프는 또 어떻게 액세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려고 그러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 디렉토리 상에서 스토리지 관리자분이 개발하시면 되고, 얘는 굉장히 빠르고 얘는 조금 느리고 얘는 굉장히 느리고, 얘네들도 뭐 그냥 하여튼 뭐 똑같이 액세스하면 되는데, 얘는 뭐 용량이 여기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를 막 넣으셔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만 그냥 해주시면 개발자들은 그냥 편리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데브옵스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체가 CSI를 또 저희는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 CSI 드라이버를 만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IBM, 뭐 레드햇이겠죠. 제일 컨트리뷰트가 크기 때문에 CSI에서 펑션이 뭔가 개발이 되면 저희 거에 거의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베어메탈 서버 쓰다가 하드웨어 파티션에서 L8라고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VM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가상화, OS 가상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근데 보통 이제 넥스트 스텝들이 항상 발표가 되는데, 이 컨테이너 뒤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뒤가 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끝인지, 아니면은 하드웨어도 가상화하고 어플리케이션도 가상화했으면 이제 가상할 게 뭐 남았죠? 사용자를 가상화해야 되나요? 하여튼 뭘 가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나오면 또 그게 넥스트겠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이디어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거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여기서 좀 시니어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그 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개념이 발표되고 나서 도입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신데, 예, 시니어 분들은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이제 아직 젊으신 분들은 뭘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희는 가장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고, 뭐 컨테이너로 하시게 되면 사실 뭐 기존의 스토리지가 제공해야 될 뭐 멀티 테넌트 격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원래 그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게 꾸미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단일화된 스토리지 뷰로, 정말 다양한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단일화된 스토리지 뷰를 같이 제공해드린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빨리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지껏 설명드리려고 했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예, 여기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영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싱글 카피 오브 트루스였습니다. 싱글 한 개 카피 오브 트루스. 뭐 트루스는 진실이지 뭐 데이터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한 거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고, 조 자리에는 싱글 카피 오브 트루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고, 혁신과 단순성으로 AI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뒤에 나올 설명들은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방향이다, 이게 청사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니까 여러분이 도입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도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샀네 뭐 이런 개념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앞쪽에 다양한 어떤 데이터 소스들, 뭐 스토리지,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우리가 아는 것들 다 써 있죠. 혹시 여기 뭐 빠진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 제품 뭐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뭐 칸도 줬고 해서 쓰는 만큼 썼습니다. 쭉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만들어서 단일화된 뷰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 카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거는 뭐 오브젝트 뭐 하드웨어 필요하고 어디는 뭐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포직스 마운트를 해야 되고 뭐 어디는 뭐 NFS로 마운트해야 되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만의 특징이 있어서 다 전용 스토리지가 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한 카피의 데이터를 그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지가 여기가 1페타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개별 스토리지를 사시면 뭐 333테라짜리 3개를 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거의 1페타 3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카피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파일 세트를 통째로 카피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또 막 작업을 하면 어떤 파일이 업데이트되고 어떤 파일은 새로 생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합치려고 그러면 합쳐지지도 않아요. 어떤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럼 또 여긴 또 얘 나름대로 또 변경이 됐으면 이걸 이쪽으로 엎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걸 다 찾아줘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결국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기업 내에 중복이 될 텐데 우리가 뭐 10테라, 100테라 이때는 뭐 중복해도 됩니다. 뭐 페타, 10페타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100페타, 뭐 엑사로 넘어가면 이렇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견디시기가 수월하신 기업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싱글 카피 오브 트루스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 시장에서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구현한 IBM 솔루션이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뭐 그냥 뒤에 장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쭉 써놓은 거고요. 단일 데이터 사본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하실 수 있고 멀티플 소스를 멀티플 인터페이스로 제공해드리지만 단일 뷰를 제공해드린다는 거.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데이터는 한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저쪽 분산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S3 기반 어플리케이션인데 얘를 그러면은 그 포직스 마운트된 환경으로 또 다 어플리케이션을 바꿔야 되나? 근데 이것도 유료 소프트웨어면 또 얘는 또 지원 안 한다 그러면 요거 지원하는 걸 새로 사야 되나? 또 데이터 카피하고 분석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나는 S3는 잘 쓰는데 저거 뭐 그건 또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그냥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액세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는 개발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 되고 항상 데이터는 싱글 카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리소스를 극대화하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에 직접 연결해서 바로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보안과 보호 대책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뭐 스펙트럼 프로텍트 또는 프로텍트 플러스 이런 것과 또 IBM의 여러 가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솔루션과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서드 파티 제품이랑도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표가 돌아가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이고요. 여기서 카피 문구 하나 딱 띄워놓고 뭐 광고도 좀 해야 되니까요. 이게 제목 안에다 집어넣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You optimize your workload. 여러분은 여러분의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십시오. 그리고 IBM에게 여러분의 데이터 최적화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셨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전략적인 데이터 및 스토리지 관리 전략은 IBM의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레이크든 뭐든
여러분의 어떤 조직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아주 파워풀한 저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